북한이 스커드-C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노동미사일 발사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김주성 북한 자유연맹 이사,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와 대표와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매번 훈련할 때마다 도발은 해왔습니다. 계속 하겠죠? 훈련할 때마다 도발은 많이 해왔는데 네. 이번처럼 훈련의 개시와 더불어서 거의 축포를 쏘아주는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바로 그 훈련 우리가 9시부터 훈련을 한다면 6시 반경에 훈련을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개막 어떤 그 효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했죠. 그런데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핵을 탑재하기 힘들다. 물론 소련이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스커드에도 핵을 탑재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이렇게 가까운 이런 상황, 또 핵의 피해가 폭발력도 있지만 낙진에 의한 방사능 낙진에 의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네. 스커드처럼 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리라고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노동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금 평안북도에 있는 어느 발사장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지금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핵 미사일을 묘사를 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북한은 저는 이 훈련 기간 중에 이번 그 첫날의 발사로만 그치진 않고 지속적인 어떤 그 도발, 그 중에서 특히 노동 미사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3월 26일 날 노동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는데. 네. 노동미사일 사정거리가 1,300km인데 한 550km를 날렸어요. 그런데 160km 고도로 비행을 시켜서 550km를 날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550km까지 날아오려면 한 140km를 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160km를 날아왔기 때문에 한미 당국에서는 160km 날아오니까 한 650km 또는 700km 정도에 떨어지겠구나. 만약에 이게 실제 우리 영토에 떨어진다면 650km, 70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작동이 되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앞에다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550km에. 그걸 편심 탄도 비행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그것을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사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에도 노동 미사일에 좀 더 좀 변형적인 그런 그 궤도를 보여주면서 한미 군 당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사일 도발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좀 철저하게 첫 번째는 그거죠. 한미 군사 연습에 대처해서 지금 관례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건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그 이동 발사체를 이용해가지고 쐈다는 건데요. 저기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우리 그 연구소 쪽에서도 이동 발사체의 기동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기동력이 상당히 뜨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어느 정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좀 기술 혁신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일단은 지금은 한 발 쏴 올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망을 하다가 네. 혹시 하면은 또 이게 훈련 기간 26일까지를 그 데드라인으로 볼 때 또 다른 그런 발사를 또 한번 하지 않나 하는 관측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동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변형된 궤도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이 왜 노동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냐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노동 미사일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미사일 중에서 가장 지름이 굵습니다. 1.35m입니다. 네. 예, 그 지름이 가장 굵죠. 다른 건 1m 안 됩니다. 근데 노동 미사일만 1.35m. 그리고 탄두 중량이 700kg에서 1,200kg까지, 네. 1.2톤까지 다양합니다. 제일 굵다는 것은 북한이 핵 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했을 때 가장 큰 부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부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북한이 1998년도에 파키스탄에 이 노동 미사일 2발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파키스탄의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 기술을 제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그 노동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해서 가울이라는 탄도미사일을 만들었고 그래서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죠. 따라서 북한은 노동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소형화 경량화만 시키면 파키스탄처럼 따로 미사일을 구하지 않아도 바로 핵 보유국이 또는 핵 공격 능력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미사일이 제일 크고 제일 굵기 때문에 노동미사일은 또 이미 핵미사일로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동미사일이 가장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쏠 때 사실은 노동미사일 발사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격추를 한다든지 우리에게 쏘지 않았는데 발사 원점을 타격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노동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공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북한에게 주는 위협의 강도가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차량 하나를 동구에서 꺼냈을 뿐인데 지금 한미가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는 발견 못했는데 북한이 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실제로 핵이 탑재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방비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 훈련 기간 중에 모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노동미사일뿐만 아니고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 100대 정도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하나하나의 이동 경로를 낱낱이 추적해서 그것을 북한에게 우리는 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함부로 경감망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억제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럴 때 북한에서는 광명성 2호 발사 과정에서 조종사 1명이 사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군사훈련 중에 이렇게 사망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북한도 그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그 민간 군사 훈련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면은 김정일 때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광명성 1호 때도 보면은 그 발사체 실험 단계에서 그 핵 방사능에 오염되는 걸 알면서도 김정일에게 충성의 맹세문을 쏘가지고 한 10명의 30대 과학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그 사회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길령조라고 해서 이미 전에 그 비행영웅이라고 해서 북한의 미쿠를 타고 훈련을 하다가 추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원산에 있는 그 김일성이 동상하고 이렇게 충돌하게 된 걸 피해서 또 이게 비행용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롤 모델로 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기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걸 공개함으로 해서 네. 지금 이 시기에 좀 국내적으로도 긴장감을 좀 주는 그런 뉘앙스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또 한다는 것은 광명성 2호를 한 번 더 부각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광명성 2호가 북한이 말하는 인공위성 우주로 가서 원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계속 전송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도 했었는데요. 2012년도에 4월 13일 광명성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네. 즉 은하 3호라는 로켓에 실어서 쏘아 올렸다가 불과 몇 초 만에 폭발했죠. 그리고 이제 그해 말에 2012년 12월 12일 날 은하 3호를 다시 쏘아서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이번에 동창리 즉 그 서해 연안에 있는 동창리 발사장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계속했다라는 정보는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하 3호 발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4월 15일 날 북한 김일성의 생일이라고 하는 태양절 그 즈음에서 계속 여태까지 패턴을 보면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면서 그것을 축제화해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광명성 위성 발사 성공 이런 것들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방금 이사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미국을 대응하는 또는 이 남한과 미국을 대응하는 이 군사력 축적 과정에 있어서 이 정도의 희생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공화국 영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이 북한 인민들도 서로 간에 이런 노력을 해서 공화국 인민이 되어라. 즉 서로 간에 총대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홍보 멘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봐서 앞에서 이제 리포트도 나왔었지만 캐나다 국적의 한인 목사인 이면수 씨가 한 달가량 지금 연락이 끊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두 가지를 추측이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게 오소독스하게 보면 지금 북한이 에볼라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게 비상을 안 풀고 있거든요. 일단 그 상황에서 임 목사님이 들어가서 에볼라 때문에 격리를 시켜서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 목사라는 분은 이미 전에 북한에 많이 드나들면서 어느 정도 북한에다 기여도 하고 네. 북한 당국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게 포교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 오고 가면서 이분이 그 허락된 그 범위 외에서 또 일종의 좀 포교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적발돼 가지고 이번에 기다리고 있다가 오자마자 이렇게 잡히지 않아 옥류되지 않았겠냐. 네. 이게 두 가지인데 어느 쪽인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답을 내릴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질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떨까요? 북한이 케니스 베시를 비롯한 억류 미국인 3명을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북미 간의 미북 간의 관계가 급물살을 타서 해빙기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뭐 그런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은 곧 망할 것이다. 물론 소니 픽처스의 해킹 때문에 이제 촉발된 면도 있지만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아주 급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괜히 케니스 베를 비롯한 억류 미국인을 풀어준 것이죠. 잡고 있었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저만큼 자유롭게 발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선거는 계속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미국인을 억류하고 싶은, 즉 인질로 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미국인 중에는 대상이 없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목사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북한 정보 당국이 또는 북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그어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지금 필요하니까 네. 지금 미국인 대신 캐나다인이라도 우리가 억류하자. 미국과 캐나다는 뭐 메이저리그 야구도 같은 리그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제 미국에게 압력을 좀 넣어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네. 보통 이렇게 억류된 선교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예전에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수감 시설은 따로 있긴 있거든요, 북한이. 네, 그렇지만은 뭐 다른 나라의 그 외국인 수감 시설에 비하면 완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일반 북한 국내에 있는 수감자들만큼은 그렇게 그 가혹하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뭐 모든 면에서 보면은 그 케네스 벳이나 뭐 다른 분들도 보면 이게 영양 상태가 상당히 떨어진 걸 봐서는 네. 그건 좀 혹독한 안 돼서 좀 이렇게 막 그 굴리지 않나. 북한식 그 표현으로 보면 이게 처절임이라고 하죠. 네, 소금을 탁 쳐서 그냥 배추를 그 나긋나긋하게 해놓은 것처럼 예, 어느 정도 그렇게 그 제재를 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 한인 목사인 캐나다 국적 한인 목사인 이면수 씨가 억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해진 바가 없고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성 북한자유연맹 이사,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